below space.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C를 보겠습니다. C가 누굽니까?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는 뭘 준다고 그랬나요? 셋째 아들한테는 Z 상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Z 상가. Z 상가를 주기로 했는데, 이 Z 상가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서울시 중구 충무로에 있다고 그랬고 20억 상당이라고 그랬습니다. 20억 상당이라는 셋째 아들은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상가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활용해 가지고 수익을 얻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하게 되면은 뭐 세를 주고 월세를 받으라고 이제 아버지 파더 F가 C를 생각해서 Z 상가를 상속으로 남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Z 상가의 소유권은 현재 C한테 있습니다. C한테. 근데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C가 내가 이 상가를 이 상가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1층 상가고 사람들 목도 많고 충무로역 부근이라서 사람도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 상가를 활용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 커피숍을 해야 되겠다. 커피숍을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 인테리어를 해야 돼서 아이가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입니다. 인테리어 사장님, 인테리어 사장님, 인테리어 사장님이라서 인테리어를 하기로 하는 법률 행위, 그렇죠? 법률 행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1억 원에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어요.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법률 행위 1억 원에 언제까지 뭐 두 달 내에 인테리어를 하고 뭐 착수금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주고 뭐 잔금 얼마 주기로 한 이런 계약. 공사는 이때까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계약이 도급 계약입니다. 도급 계약. 도급 계약. 민법 664조. 아까 전형 계약 15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전형 계약 15가지. 664조. 664조를 읽어 드릴게요, 다시. 법조문을 제가 완벽하게 숙지를 못하죠, 당연히. 664조 보면 도급에 의해가지고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의 완성이에요. 이 Z상가라는 거를 설계를 뽑고 해가지고 계약에서 이제 확정이 돼야 돼요. 설계를 뽑아서 이대로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의 완성,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일이 완성이 되면은 돈을 수수하는 이런 관계. 이것이 이제 도급 계약이라는 겁니다. 도급 계약. 우리 전형 계약 중에 하나이고 전형 계약. 법전에 써 있는 15가지 전형 계약 중에 하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급에 대해서는 공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규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하자 담보 책임의 규정은 우리가 이제 매매편에 하자 담보 책임이 580조 이하에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돼 있고 도급에는 이것들을 준용하면서 특유한 조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거나 제가 중간중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도급 계약. 이 인테리어 Z 상가에 대해서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유치권이 나오네요. 아까 유치권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그랬는데 유치권이 나와요. 도급 계약이 됐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유치권이 됐는데 일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줬는데 C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을 안 줘요. 안 주는 상황이 되면은 아까 뭐예요? 도급 계약의 내용이 일의 완성이 됐어요. 일의 완성이 법률 요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의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약정을 해서 일의 완성이라는 것은 법률 요건입니다. 그래서 I는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인테리어를 다 해서 일의 완성이라는 이 도급 계약의 규정에 있는 법률 요건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일을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러니까 보수를 지급해야 돼요. 이제 보수를 줘야 되는데 C가 돈을 안 줘요. 안 주면 뭡니까? 안 주면은 아까 봤던 채무불이행. 뭐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채무불이행 390조, 이행지체 387조. 네. 네. 예, 380조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저러한 법원의 결정에서 재판 걸고 해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예,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 상황 발생을 했지만. 하지만 유치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치권. 320조 말씀드릴게요. 우리 물건 중에 담보물건 중에 제한물건 중에 담보물건 중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유치권을 보고 있습니다. 320조 보면은 읽어드리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20조의 유가증권, 유치권의 내용이에요. 그 요건을 보니까 점유한 자, 점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하여 생긴 채권,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 물건에 관해서 관련이 있는 채권이어야지 관련이 없으면 청구하면 안 되겠죠. 이걸 결련성이라고 그러는데 이해관계는 많은 판례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권리금 채권 이런 것들은 관하에 생긴 채권, 결련성이 없다는 게 판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변제기에 있을 것. 변제기가 지나야죠. 이게 이제 1년 지나서, 인테리어 끝나고 난 다음에 변제기가 됐을 때, 그때 변제를 해야 되겠죠. 변제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이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이 이제 네 가지가 유치권의 요건이에요. 네 가지가. 써 있는가요? 타인 소유, 점유, 결련서, 변제기, 배제 특약이 없을 것. 내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 소유해야 된다는 요건도 있네. 이게 이제 유치권의 요건입니다. 요건. 그런데 이제 뭐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의 좀 구별이 있는데 상사유치권의 중요한 판례가 채무자의 소유여야 할 것인가, 채무자의 소유여야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는 상사유치권에서는 채무자의 소유여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빌려가지고 임차인이 빌려서 아까 이 1층 상가, 그린 상가라고 한다면 1층 상가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이제 이건 아까 이건 비소유라고 그랬잖아요. B가 이제 D한테 임대를 상가를 준 거예요. 임차인이 이걸 상가를 했는데 여기서는 공사를 해가지고 이 D가 공사업자한테 돈을 안 줬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을 이 채무자, 이 도급 계약의 채무자 D의 소유가 아니니까 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답니다. 예. 어쨌든, 예. 배제 특약이 없을 것이라는 거고, 불가분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21조.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I가 돈을 안 주니까 유치권 행사를 했다. Z상가에서 유치권 행사를 다 점유를 해가지고 문 걸어 당기고 내가 여기 점유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1억 원을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90% 줘서 9천만 원 받았다. 1천만 원 안 줬지만은 비워달라고 한다고 해서 I한테, 인테리어 업자한테 이거를 내어줄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90% 받았으니까 90%만 점유하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경매 청구권. 이거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322조 1항에 보면은 유치권에 기해서 유치물을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간이, 병제, 충당 뭐 이런 게 있는데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주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치권에 이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판결문 얻어서 강제 경매 청구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아니고 유치권의 322조 1항에 의해 가지고 322조 1항에 의해 가지고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Z상가를 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매 청구할 수. 이건 유치권에 기한 거죠. 유치권에 기한 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입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예. 이건 이제 형식적 경매라고 해요. 형식적 경매. 예. 아까 이 전 사례에서 본 거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죠. 이 형식적 경매에 이제 뭐 한 두세 종류가 있는데 이걸 합해서 우리는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부동산의 강제집행 파트에서 강제 경매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 상당 부분이 이 부동산의 강제집행, 이 강제 경매를 준용합니다. 그런데 형식적 경매라고 해서 뭐 유치권, 공유물 분할, 뭐 청산을 위한 경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역시 임의 경매를 준용을 해요.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래서 이거를 강제 경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의 경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의가 이제 의사에 의한다는 거예요. 채권자의 의사에 의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거 맞잖아요. 채권자 인테리어 I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유치권에 기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거니까 법원의 재판 없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예. 채무불이행 이행지조 이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 채무불이행 이행지조가 있으니 강제경매 청구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 청구권에서 특이하게 이건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규정이 안 돼 있어.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순위에 따라서 저당권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고,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다 따져가지고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다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유치권에 실행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들, 예를 들어서 C한테 다른 빚이 있다, 경매가 넘어갔다, 경매 다른 빚하고 동등하게 채권에게 안분해서 돈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물건에서 유치권 그 사례냐, 이렇게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경매의 종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설명이 되려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 이걸 넣어놨지. 이게 우리가 특수물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염두에. 이거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동사업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도 없는 경매청구권 행사해가지고 가는 경우는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러면은 유치권이 문제되는 사례는 어떤 거냐? 나중에 특수물건에서 아주 상세하게 유치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유치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사례인데 화살표가 있네요. 뭔가 또 법률행위가 있나 보네요. M입니다. M이 누굽니까? mother예요. mother. M한테는 F의 처죠. F의 처한테는 뭘 주기로 했나요? 아까 전북 전주의 신시가지에 있는 모텔 건물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모텔 건물 주기로 했습니다. 모텔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H모텔 이게 30억인데 다른 자식들은 20억씩 받아갔는데 M은 30억이에요. 왜 그러죠? 아까 상속을 한다고 그랬을 때 A, B, C라고 그랬을 때 이게 여기는 20억 상당, 20억 상당, 20억 상당, 3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상속 비율이 배우자 같은 경우는 1.5고 자식은 1대 1대1이거든요. 20억보다 1.5 더한 게 이제 30억이잖아요. 그래서 30억 상당이라고 제가 설정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H모텔의 소유권이 M한테 있습니다.
M한테 있는데, 이거를 역시 I가 나타나네요. I는 이제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인데 H 모텔을 받고 보니까 M이 생각하기에 아, 요새 모텔이 다 뭐 무인으로 해갖고 뭐 차도 주차가 뭐 자동 이렇게 뭐 각칸이 되고 막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이거는 너무 옛날 방식이다. 내가 이제 전주에 내려가서 살면서 이거 수익을 해서 이제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보다 안정적이고 트렌드에 맞는 모텔을 만들고 싶다. 숙박업을 하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외관부터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돈이 이제 10억 원이나 듭니다. 10억 원이나 들어요. 리모델링 공사.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체결하는 법률 행위를 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법률 행위 이름이? 법률 행위 뭡니까? 감독님? 뭐예요? 예, 이게 도급입니다, 도급. 예, 예. 도급 계약을 같이 한 거예요. 앞에서 봤죠? 도급 664조 도급을 역시 도급 계약이에요. 리모델링 공사. 그래서 도급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도급 계약을 했는데 왜 유치권을 점유를 하고 돈을 못 받으니까, 공사가 끝났는데 돈을 못 받아서 M이 돈이 자력이 없어가지고 H 모텔에서 돈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유치권 얘기, 예.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 전부에 대해서 점유할 수 있다. 예. 불가분성까지.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건은 타인 소유, 점유, 결련성, 변제기, 변제특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익지체.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영업 허가권이 승계가 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채무불이행하고 이행지체를 해가지고 강제금에 실시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 이 H모텔에 사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고 해보세요. F가 사망을 하면은 30억을 받았습니다. M이. 예? M이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꼴깍 혼자 할 수 있나요? 세금 내야죠, 세금. 예. 예, 상속세 내야 돼요, 상속세. 예. 상속세를 내야 돼가지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 건물을 담보로, 무슨 은행이라고 할까요? A, B, C, D 다 있으니까 뭐, 은행, 멋있는 은행. 스타은행에서. 스타은행에서 여기서 상속세가 30억이 나왔는데 뭐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5억이 나왔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해결하려고 대출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변제기를 뭐 언제까지 갚겠다. 뭐 그때까지 팔아가지고 갚을 정도로 해가지고 가령 이런 경우 많이 없지만 뭐 1년 정도 설정은 이 안에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 은행이 아까 사례 2에서 본 담보권 실행 경매를 청구한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임의 경매 절차, 저당 담보권 실행 경매에 의해 가지고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관계. 또는 이거든지 아니면은 M이 아까 말한 N한테 공사대금을 빌리려고 돈을 추가로 빌려가지고 뭐 10억, 뭐 7억이나 10억을 빌려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돈을 좀 딴 데 쓰고 아들들 주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공사대금을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변제기가 되니까 여기서 뭐 공정증서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집행에 대해서 인납 의사표시가 있는 약소공 공정증서를 작성해가지고 이게 이제 재판 없이 간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예. 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는 이런 걸 해가지고 강제경매 청구를 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이 벌 수가 있죠. 예, 이런 상황.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유치권과 관계없이 유치권에 의해서 경매가, 물론 이 아이도 유치권에 의해 가지고 돈을 안 주면은 경매 청구를 하지만 그 이유는 그냥 점유를 하고 돈 줄 때까지 나는 못 나가, 영업 못 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N이나 우리 네이버나 아니면은 은행, 이 스타은행에서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를 실시한 그런 상황이라는 산정을 해봅시다.
산정을. 예. 그렇게 됐을 때가 유치권이 문제되는 특별한 이제 전형적인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예. 그런 사례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낙찰을 받죠. 낙찰을 경매가 진행이 돼,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진행이 돼가지고 다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치권 플래카드 붙어 있어. 이 호텔은, 본 호텔은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뭐 무슨 아이건설에서 유치권에 의해 점유 중입니다. 얘는 플래카드가 딱 붙어 있어요. 유치권 행사 중. 예. 그래서 이제 경매에 들어가지고 낙찰을 받으려고 하니까 유치권이 행사가 돼 있으면, 유치권이 행사 중이면은, 유치권이 행사되면은 이거를 유치권을 풀기 위해서 유치권의 요건을 갖췄는지, 타인 소유, 점유, 결련성, 변제기, 배제 특약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유치권이 있다 없다를 하기에는 소송 절차로 가야 돼요. 소송 절차.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걸릴 거고 복잡하니까 이 건물이 30억이 감정가가 30억이 됐다면은 뭐 여기 어디야? 전주입니까? 전주가 20% 저감되나? 80% 30% 저감된다고 하면 70% 1차 30억, 2차 21억, 3차 또 70% 저감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7일은 7이 14억 7천. 이게 쭉쭉 계속 떨어져요. 공사금에 유치권 신고를 해놨는데 뭐 한 10억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 한 뭐 20억 신청을 해놨다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부풀려서 많이 하기도 하고 막 20억 신청을 해놓고 막 이런 상황. 예.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게 이제 한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게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뭐 7억의 낙찰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낙찰을 받아가지고 유치권을 해결을 하고 해결을 뭐 소송을 통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제 명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제 이 낙찰받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결차가 유치권의 특수 물건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사례.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유치권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반 뭐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 사례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유치권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고, 유치권이 문제되는 특별한 사례라는 것은 공사업자가 대체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게 경매 시장에 흘러나왔을 때 그것을 낙찰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수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례, 수익화하기 위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업허가권 승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공법과 관련 얘기예요. 부동산 공법.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이 낙찰을 받아서, 이거 모텔이란 말이야. 모텔인데 좋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던 데고 잘 되던 데예요. 잘 되던 데라서 갑이 유치권이 있지만은 이걸 낙찰을 받아서 자기가 모텔 영업을 하려고 한다. 모텔 영업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이 건물에 대해서 모텔 영업을,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허가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승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예, 영업허가는 대인적 또는 대물적, 대인적 처분인 거죠. 대인적 처분. 일 거예요, 아마.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예. 대인적 처분이라서 이 경무의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바로 승계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허가권을 다시 인수를 받아야 영업허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이 지역이 뭐 상업지역이 아니고, 사양업지역이 아니고, 뭐 주거지역 유사한데, 저게 있기는 힘들겠지만, 주변에 원룸으로 한 달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모르는데, 보통 모텔은 이제 중심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다 유흥가예요. 유흥가고 비슷한 호텔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주거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모텔 같은 경우는 모텔을 영업하려는 사람들이, 인수받아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허가권의 어떤 승계, 이런 것들이 공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법 관련한 이제 이것도 뭐 특수경매 뭐 이런 것들에서 좀 간단히 더 조목까지 좀 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런 사례가 유치권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게요.
또 공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H모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건축물의 용도라는 게 이 H모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용도라는 게 이제 여기 숙박업이나 뭐 어떤 생활시설 이렇게 다 용도가 다 층별로 다 정해져 있게 돼 있는데 그리고 구조가 원래 통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들을 칸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허가 안 받고 다 101호, 102호, 103호 나눠가지고 영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거든요. 또는 이제 옥상에다 옥탑에다가 호텔 말고 게스트하우스처럼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루프탑 해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맥주도 팔고 파티도 열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이제 루프탑 같은 경우에 가서 건물을 공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항공사진 촬영해가지고 걸려요. 다 걸려요. 그냥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것도 무단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로 걸리면 걸려요. 이제 이런 게 여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부과가 돼요. 이행 강제. 이게 부과가 되는데 이거를 내고 이거를 양성화,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야 돼요. 예. 낙찰자 입장에서 입찰하는 사람이 큰 손실이죠. 이거를 가지고 번듯하게 돼 있어가지고 호텔, 모텔 영업하려고 되는데 불법 건축물로 찍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뭐 이 정도 건물이면 뭐 얼마가 나올지 알 수도 없는데. 예? 뭐 주차장이나 이런 대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 무단 용도명일 때 특별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사례도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영업허가권이라든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법적인 부동산 공법이라고 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법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등등 되게 많이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한 그런 것들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사례 4까지 봤습니다. 예. 사례 4까지 봤고 하나가 남았는데 지금 몇 분 지났나요? 우선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하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